서양미술사 제10강이고요. 곰브리지 서양미술사 책의 14장입니다. 전통과 혁신 2고요. 15세기 북유럽으로 갑니다. 자, 피렌체 르네상스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15세기 중반, 프랑스, 영국, 플랑드르 지방은 아직 그런 르네상스의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늘 일어나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주요 변화는 고딕식 건축이 막바지로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데 꼭 똑같은 것만 짓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가는데, 이때 등장한 좀 독특한 양식이 있는데 그걸 플랑부앙이라고 합니다. 타오르는 불꽃 모양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을 장식을 하는데 이렇게 탑을 많이 세운 거예요. 이게 무슨 하중을 지지하는 플라잉 버트레스도 아니고 그냥 꽃 모양의 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에는 정면을 예쁘게 장식하는 문화가 있다면, 프랑스와 플랑드르 지방에는 이렇게 교회 옆에 탑을 세우는 이런 양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식이 전해져서 보니까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밀라노에 가보고 이 두오모를 봤더니 이 성당은 도대체 양식이 뭐지? 그런 궁금함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교회도 전형적인 고딕식 교회예요. 근데 겉모양은 전혀 고딕식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 보니까 이것도 플라잉 부앙 양식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밀라노 두오모는요 1386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거의 800년이나 건축이 왔어요. 아직도 다 석재를 완벽하게 가공을 다 끝낸 건 아니랍니다. 근데 지금 공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완공되긴 상태인데, 어쨌든 800년 동안에 여러 변천 과정 거쳤죠. 여기 1745년에 그림 보면 이거는 로마네스크 양식 같기도 하고 고등 양식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파사드를 조금 장식을 하다가 1856년에 이런 플라잉 부앙 형식의 탑을 많이 세워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이렇게 이제 겉모습을 바꾸는 모습이 프랑스나 플랑드르 지방이 있었다면, 영국에서는 조금 더 독자적인 모양을 또 갖게 됩니다. 영국의 수직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옆에 측량을 두지 않고 이 본체만을 높이 세우는 이런 양식이 있고요. 정면에도 보면 종탑이 있는데 종탑의 모양도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과는 상당히 다른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이 정면의 장미창 같은 경우에도 둥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응용해서 좀 다르게 했고요. 문도 하나죠. 자신들의 모양을 좀 가지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천정에 이 늑골공룡이 굉장히 섬세하고 기교가 많이 반영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옆면에 보면 기둥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아치도 잘 안 보이고, 기둥이 없으니까 창문 공간이 굉장히 넓죠. 아주 밝게 이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가 아니라 무슨 공회당 같은 그런 모습을 갖죠. 교회처럼 무슨 엄숙하다거나 이런 건 안 보이고 좀 밝고 경쾌한 이런 모습을 간 영국의 수직 양식, 이것도 고딕식 끝 무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와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얀반 에이크란 사람이 플랑드르 지역에서 섬세하고 사실적인 화풍을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섬세한 그림들을 그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395년에 그렸다고 하는 리처드 2세를 아기 예수에게 천거하는 세르자 요한, 이 그림을 보면 전형적인 중세 그림처럼 보이죠. 밋밋한 목판에다가 후광을 가진 사람들, 성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그려져 있는 슈테판 로흐너라고 한 사람이 그린 장미 그늘 아래 성물을 보면 조금 더 입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파란 옷을 입은 성모의 모습이라든지 주변의 천사들, 그리고 뒤편의 나무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변화 발전된 또는 입체적 현실적인 무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자, 이탈리아에서는 새로운
어떤 건축 양식, 화풍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북유럽에서는 여전히 고딕식이라든지 아니면 얀바네이크식의 상세화가 있었는데 두 지역은 그런 교류가 없었느냐? 교류가 있었죠. 왜? 북유럽 사람들은 항상 로마를 방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최선진국은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 누가 있었죠? 교황님 있잖아요. 이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제들이 이곳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사제들이 유일하게 지식인이었거든요. 이 지식인들이 교황한테 사제 서풍을 받기 위해서는 이 로마 가도를 따라서 알프스를 넘고 피렌체를 거쳐서 로마를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럼 그 사이사이에 길가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서 예술을 보지 않았겠어요? 피렌체에 가서 산타마리아 델 피에로 성당을 보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보니까 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배워가고, 베네치아에서 배워가고, 피렌체에서 배워가고, 밀라노에서 배워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유럽에서도 이 르네상스식 화풍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 그림은 장푸케라는 사람이 그린 성 스테파누스와 에티엔 슈발리에라는 그림인데요. 에티엔 슈발리에라고 하는 이 사제가 봉헌한 그림이에요. 근데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성인 있죠. 이 스테파누스는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한 성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원래 돌에 맞아 순교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스테파누스를 이렇게 좀 떠받치는, 그래서 스테파누스가 오른손으로 이 에티엔의 어깨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파누스가 에티엔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거죠. 성인이 보호하는, 이 사람이 본인이 에티엔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주제로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상세하게 보면 플랑드르 지방의 옷감, 천, 모피, 대리석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리는 이런 전형적인 북유럽 방식을 따르면서 뭐가 있냐면 빛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턱 밑에 이런데, 코 같은데, 눈가에 이런데 그림자가 져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 얼굴에 도달한다. 이게 새로운 양식이거든요. 이게 이탈리아풍의 그 양식이더라. 그리고 입체감이 좀 있죠. 앞에 있는 에티엔, 또 뒤에 있는 스테파노스, 저 뒤에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이 공간 감각이 좀 들어가 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다나 같은 경우도 아주 화려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탈리아 회화 방식이 많이 가미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탈리아 방식은 뭐죠? 좌우 균형. 왼쪽 사람 숫자, 오른쪽 사람 숫자, 가운데 있는 중심 인물, 이런 걸 맞춘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는 얀바네이크를 충실히 따르죠. 굉장히 상세하죠. 색깔이 화려하죠. 그리고 이 그림은 재단화예요. 재단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볼 때 이 그림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인물들을 색깔로 다르게 표현했죠. 자,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파란색을 입은 막달레 마리아, 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한, 또 그 뒤에 있는 또 여인, 또 오른쪽에 있는 남자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윤곽을 분명하게 하고 화면 구성을 완벽하게 했다. 이게 이제 북유럽 회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탈리아 회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후고 반데르 후스란 사람의 성모의 임종입니다. 이 그림에도 전형적인 명확한 구도, 그리고 인물 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인물, 중간에 있는 성모, 그리고 맨 위쪽에는 예수의 환영이에요. 성모가 죽음, 그래서 예수가 반가이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죽음 속에서 보는 건데,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 영향이 이 플랑드 지방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작품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목판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목판화라는 게 이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아주 새로운 기법이었어요. 여기 보면 착한 사람의 임종이라는 이제 목판화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알프레드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자신의 모습이라는
이 목판화입니다. 아주 독특한 화풍을 가진 그림이죠. 자, 그럼 목판화는 어떻게 만드냐? 자, 나무판에다가 이제 배경이 되는 이런 것들은 다 파내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야 할 그곳을 남기는 거죠. 자, 이거는 어디서 탄생했을까요? 이 딱 보면 아, 동양에서 탄생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목판화의 전통은 원래 한국, 중국, 일본에 주로 있었거든요. 뭐에? 인쇄하는데 나무판에다가 그거를 글자를 새기는데 주로 썼죠. 뭐 예를 들면 팔만대장경이 전형적인 목판 인쇄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이것이 유럽으로 전달돼서 15세기에 독일 지역에서 이것이 그림으로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목판에 인쇄를 해서 성인과 성상의 기도문이 들어있는 것을 작은 책자를 인쇄해가지고 순례자들한테 배포한 거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그걸 가지고 순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굉장히 위험이 많잖아요. 뭐 강도도 있고 뭐 온갖 도적들이 많습니다. 그 순례길에. 그래서 그거를 보호해달라고 늘 기도문을 갖고 다니는데 그 기도문이 이런 목판, 인쇄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도 보면 흰 부분을 다 파내고 윤곽 부분을 남겨둬가지고 그 위에다가 잉크를 쫙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종이를 딱 덮으면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쓰였는데 15세기 중반 이후에 이 구텐베르크란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을 하죠. 그 인쇄술에 의해서 이 목판 인쇄본이 점차 쓸모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또 새로운 기법이 등장을 합니다. 동판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판 얇은 박판에다가 이거를 새겨가지고 그거를 목판화를 대체해서 했던 겁니다. 훨씬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죠. 나무라는 건 조금만 잘못하면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 동판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자, 뷰른이라고 하는 조각 도구를 이용해서 동판에 얇은 선을 새긴 거죠. 그러니까 목판은 선을 남기고 흰 바탕을 파는 거였다면 동판은 그리고자 하는 그곳을 얇은 이 뷰린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린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잉크를 싹 입혀요. 입힌 다음에 와이퍼라고 하는 도구로 싹 닦아냅니다. 그러면 이 틈에 배이는 잉크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곳에다가 종이를 딱 덮고 프레스로 누르면 그 틈에 있었던 잉크가 새 나와서 이렇게 동판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동판화들이 상세한 그림들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자, 15세기 동판화의 대가는 누구였냐면 마르린 션가우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든 거룩한 밤이라는 그림인데요. 상당히 상세하죠? 자, 어떤 무너진 건물에 마국간에 그리스도 아기가 누워있죠?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있습니다. 그 옆에 동물들도 있고요. 이것을 동판화에 그렸고요. 위에 보면 아치가 있고 아치 위에 천상의 합창단이 있습니다. 회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존이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만들기 어려웠다면 이 동판화는 한번 새기면 이렇게 만들면 수십 장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유리했던 거죠. 이렇게 동판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메시지 같은 걸 넣어서 기도문 같은 걸 넣어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판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인쇄기에 같이 넣으면 책자를 만드는데 유리했겠죠. 그러니까 인쇄술로 글씨는 찍어내고 이 그림은 동판화로 해서 그 사이사이 끼워 넣어가지고 책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